어머, 세상에 이게 웬 똥차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들려온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금목걸이와 명품 핸드백으로 온몸을 치장한 여자가 제 낡은 차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런 고물차가 어떻게 이런 호텔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폐차장인 줄 아나? 그 여자는 제 차를 향해 하이힐 뒤꿈치로 툭툭 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당장 차 빼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오만방자한 여자가 1시간 뒤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로 나타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똥차 주인이라며 무시한 제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제가 예비사돈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진 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딸아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작은 한옥마당에 아침 햇살이 소담하게 내려앉고 저는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혜린이가 주눅 들지 않게 해줘야지. 딸아이 방문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들리는 작은 숨소리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부드럽게 무쳐 놓았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혜린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자. 엄마, 오늘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혜린이처럼 훌륭한 아이가 어디 있겠니? 걱정 마라. 오전 11시, 저는 오래전 장만해둔 연보라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때 묻은 옷이지만 제가 직접 손질해서 늘 깨끗하게 보관해둔 것이었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혜린아, 엄마가 먼저 차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민수 씨랑 먼저 가 있어라. 같이 가면 안 돼요? 괜찮아. 엄마 혼자 가는 거 익숙해. 내가 먼저 가서 긴장 풀고 있어. 저는 차고에서 15년 된 낡은 소형차를 꺼냈습니다.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차였지만 제게는 소중한 발이었습니다. 이 차로 혜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박물관까지 출퇴근했으니까요. 시내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초고층 호텔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주변은 온통 번쩍이는 외제차들 뿐이었습니다. 제 낡은 차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는 그저 이동수단일 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주차를 마쳤습니다. 차에서 내려 한복 치마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작은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귀를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제 차 바로 옆에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이 상당히 거칠었죠.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내렸습니다. 그 여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차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웬 똥차야? 여자가 제 차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니, 이런 고물차가 어떻게 이런 호텔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폐차장인 줄 아나?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주차를 마친 자리입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먼저 주차했으면 뭐해요? 보기 흉하잖아요. 우리 차 옆에 이런 게 있으면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다른 자리도 많이 비어 있는데 그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차 주인이에요?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차 빼요. 우리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제 차는 이미 주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규정상 문제도 없습니다. 규정? 웃기지 마세요. 이런데 고물차 끌고 온 것부터가 민폐라고요. 여자가 제 차를 향해 하이힐 뒤꿈치로 툭툭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진짜 재수 없어. 오늘 중요한 날인데 아침부터 이런 걸 봐야 하다니.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여자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에이, 뻔뻔하기는. 돈 없이 사는 것들은 예의도 없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0평생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다신 안 볼 사람이야. 잊자. 화장실에 들러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린이를 위해 흔들리지 말자.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딸 혜린과 민수 그리고 방금 전 주차장에서 저를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혜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저희 어머니세요. 혜린이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 유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나 세상 참 좁네요. 방금 주차장에서 뵌 분이 사돈 되시는 분이셨어요? 유정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혜린이 어머니 이순옥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차, 정말 사모님 차 맞으세요? 저는 혹시 기사님이 따로 계시는 줄 알았네요. 제 차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뭐, 각자 형편껏 사는 거니까요. 형편껏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하는 그 여자 옆에서 남편 강일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오늘 좋은 날인데.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정희는 내내 제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차는 좀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은 할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이제 사돈 되는 사이인데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호호.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식사 내내 유정희는 자신의 골동품 컬렉션을 자랑했습니다. 저희 집의 청아백자만 해도 15점이에요. 한 점에 억 단위죠. 사모님은 그런 거 관심 있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역시 문화생활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모든 대화가 저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차갑게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유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골동품 감상회가 있어요. 사모님도 오시면 교양도 쌓으실 겸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 안에서 혜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민수 씨를 잘못 만났어. 괜찮아, 혜린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재훈 관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아침에 일어나면 혜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딸아이도 민수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도 뒤척이시더라고요. 응, 괜찮아.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날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차를 똥차라고 부르던 그 여자의 얼굴,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태도, 70평생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오래된 서화를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조심스럽게 손상된 부분을 메우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옥 씨 맞죠? 나예요. 강민수 어머니. 유정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나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난번 상견례 말이에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아니,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감히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똥차나 굴리고 다니는 주제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심해? 이게 심한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부유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성실? 웃기지 마세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분수는 알아야죠. 우리는 평창동에 200평 저택이 있고 우리 남편은 건축회사 대표예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낡은 한옥에서 박물관 월급으로 연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이 어떻든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권리? 내가 왜 권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딸, 우리 아들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혜린이가 언제 그런 아이였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조건 좋은데 그런 아들한테 당신 딸이 매달린 거 아니고 혜린이는 박물관 학예사로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누구한테 매달릴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에이, 믿을 수 있나? 아무튼 딱 잘라 말할게요. 당신들 같은 집안이랑 우리는 안 맞아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 우리 민수는 내가 설득할 거고 당신도 딸 붙잡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당신 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 거예요. 내가 봐주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혜린이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방금 민수 어머니한테 전화 왔죠? 나한테도 왔어요. 혜린아. 엄마, 나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분수를 모른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혜린이가 제 품에서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고생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아니야, 혜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 씨도 어머니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모욕당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었잖아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린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엄마가 뭘 어떻게 해? 물어보지 마. 그냥 엄마만 믿어. 그리고 당분간 민수 씨하고는 거리를 두렴. 엄마,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엄마를 믿고 기다려줘. 그날 밤 혜린이가 잠든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정재훈 관장의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70평생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왔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딸이 모욕당했습니다. 저 자신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야.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저는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관장님. 저 이순옥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정재훈 관장과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이었으니까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한쪽으로 모이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그때 혜린이가 급하게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민수 씨한테 문자 왔어요. 뭐라고 하던? 만나자고 해요. 어머니 몰래 만나고 싶대요.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린아, 만나지 마라. 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남자가 너를 지켜줄 수 있겠니? 자기 어머니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혜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일까 싶어 받았는데 뜻밖에도 유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날카롭지 않고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아이고, 지난번에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사실 저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골동품 감상회를 열거든요. 꽤 귀한 분들이 오실 예정인데 사모님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 물론 혜린 씨도 같이 오셔야죠. 우리 이제 가족 될 사람들인데 이런 자리에서 서로 친해지면 좋잖아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에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꼭 오세요. 제가 정말 뵙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우리를 골동품 감상회에 초대하셨단다. 골동품 감상회요? 갑자기요? 응. 지난번에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혜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안 가요. 분명히 또 엄마를 무시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야. 가야 해. 왜요? 또 모욕당하러 가시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아,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엄마만 믿으라고 했잖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엄마가 준비를 했으니까. 무슨 준비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엄마 곁에서 지켜만 보면 돼. 며칠 후 저는 유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저 이순옥입니다. 초대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머,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돼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유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강일수가 신문을 보다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왜 부른 거야? 지난번에 못마땅하다며 결혼 반대하지 않았어? 후후, 당신은 몰라. 바로 그래서 부른 거야. 무슨 소리야? 내 골동품 컬렉션 좀 보여줄 거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분수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스스로 물러나지. 유정이는 자신의 계획에 흡족해하며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한편 저는 그날 밤 정재훈 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장님, 저 다시 이순옥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토요일이요? 오후는 비어 있습니다만. 혹시 평창동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평창동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골동품 감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주소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 은혜 꼭 기억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선생님께 얼마나 배웠는데요. 이런 것쯤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 토요일이 다가오자 혜린이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 너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인데요? 나한테는 왜 안 알려주세요? 너는 그냥 엄마 곁에서 조용히 있으면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 엄마. 저는 딸을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은회색 한복에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혜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알아. 우리 딸 고맙다. 유정이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순옥, 흔들리지 마.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평창동 유정희의 저택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2층 양옥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분수대까지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크네요. 그러게. 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자 곧 가정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골동품들. 유리장 안에는 청아백자, 고려청자, 조선백자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유정희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팔찌가 여러 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유정희가 저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예비 장모님이세요. 박물관에서 일하신대요. 유정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곧 중요한 손님이 한 분 더 오실 거예요. 저희가 소파에 앉자 유정희는 자신의 골동품 컬렉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청아백자 항아리, 조선시대 거예요. 작년에 경매에서 3억에 낙찰받았죠. 그 옆에 있는 청자향로는 고려시대 건데 이것도 2억 5천 정도 했어요. 손님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역시 사모님은 안목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컬렉션을 모으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유정희는 우쭐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골동품에 관심 있으세요?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기 저 백자 다랑아리 좀 보세요.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유리장 안의 백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이 없으시네. 혹시 진품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시는 거예요? 유정희의 목소리에 조롱기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저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시구나. 뭐,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당연하죠. 바로 그때 유정희가 저를 향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사모님,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저쪽 주방에 음료수랑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데 손님들께 좀 나눠주시겠어요? 직원들이 지금 바빠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엄마. 혜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직원분들이 하셔야죠. 저희 어머니는 손님으로 오신 건데요. 어머, 왜 그래요? 우리 이제 가족 될 사람들인데 서로 도우면 안 돼요? 유정희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혜린이의 손을 가만히 눌러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안 돼요. 괜찮아, 혜린아.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유정희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는 쟁반 위에 음료수와 다과가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한 명 한 명 음료수를 나눠주는 동안 저는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정, 경멸, 그리고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음료수를 다 나눠주고 제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유정희가 또 말했습니다. 아, 사모님, 저쪽 테이블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빈 접시들이 좀 있는데. 어머니, 혜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아니야, 혜린아. 엄마가 할게. 저는 딸을 말리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빈 접시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순옥 선생님, 현관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재훈 관장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 관장이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연락 주셔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유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실례지만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시는 사이라뇨? 이순옥 선생님은 제 은사십니다. 은사요? 네. 제가 30년 전 국립박물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서와 복원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이순옥 선생님이십니다. 정 관장이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서와 복원 전문가시자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예 고문이십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정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설마 이 접시를. 정 관장이 제 손에 든 접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이건 혹시 이 집에서 선생님께 이런 일을 시킨 겁니까? 정 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하신 겁니다. 저희가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였는데. 가족이라고요? 정 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셔온 은사님께 접시 나르는 일을 시키는 것이 가족의 도리입니까? 저는 정 관장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관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한 일이에요. 선생님, 그것보다 제가 부탁드린 일부터 하시죠. 이쪽입니다. 저는 정 관장을 유리장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정희가 자랑하던 골동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관장님께서 골동품 감정 전문가시라고 해서 모셔왔습니다. 혹시 이 귀한 작품들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유정희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미 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정 관장이 유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작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뻗은 것은 유정희가 가장 자랑하던 청아백자 항아리였습니다. 이것 좀 꺼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유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 관장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내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거실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정 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현대 모조품입니다. 뭐라고요? 유정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3억 주고 산 거예요. 경매에서 정식으로. 보세요. 이 바닥 부분의 굽 처리를 보십시오. 조선시대 청아백자는 굽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아 안료의 발색도 너무 선명합니다. 진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래는데 이것은 최근에 구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정 관장은 항아리를 다시 넣고 옆에 있던 청자 향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청자 특유의 비색이 나지 않습니다. 유약의 질감도 인위적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입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정 관장의 냉정한 목소리에 유정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것들도 봐드릴까요? 정 관장은 차례대로 백자 다랑아리, 분청사기 접시, 고려청자 병까지 모두 꺼내 감정했습니다. 이것도 모조품, 이것도 모조품, 그리고 이것도 모조품입니다. 매번 같은 판정이 나올 때마다 유정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모두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제가 본 것 중에 진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진품이라고 해서 샀어요. 유정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일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사준 골동품들이 다 가짜래. 뭐. 강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누구한테서 이 골동품들을 구매하신 겁니까? 정 관장이 강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골동품 중개상을 통해서. 중개상 이름이 뭡니까? 김상호라는 사람인데. 김상호요? 정 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3년 전에 가짜 골동품 판매로 고발당한 사기꾼입니다. 지금은 잠적한 상태고요. 아, 강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얼마나 샀어? 유정희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게 총 50억 정도. 50억?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미쳤어? 당신 미쳤어? 50억을 가짜 사는데 썼다고? 나도 몰랐어. 진짜인 줄 알았다고. 그 돈 어디서 났어? 설마. 유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돈. 뭐라고? 회사 운영자금을 좀 빌려 쓴 거야. 골동품 값이 오르면 다시 갚으려고 했는데. 강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횡령했다는 거야? 유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혜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 관장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집안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짐작은 했습니다.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를 저렇게 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선생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신 걸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관장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저희도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순식간에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유정희와 강일수만 남았습니다. 유정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강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 관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선생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정 관장이 떠나고 저는 혜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유정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저는 돌아서서 유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입니다. 뭐라고?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 당신의 불행이죠. 저는 더 이상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골동품 감상회가 끝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고서화를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이며 오래된 종이에 손상된 부분을 메우고 있을 때 혜린이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뉴스 좀 보세요. 혜린이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중견 건축회사 대표, 회사 자금 50억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일수 건축 대표가 회사 운영 자금 5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골동품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매한 골동품이 모두 가짜로 밝혀져. 엄마, 이거 진짜예요? 혜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혜린아. 이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정관장을 부른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혜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린아, 나야. 만날 수 있을까? 민수 씨, 제발, 딱 한 번만.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혜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저희는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께 너무 심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민수 씨,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구속됐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그리고 회사는 완전히 망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에 들어갔어. 저택도 곧 경매로 넘어갈 거야. 그렇군요. 어머니는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계셔.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울고 계세요. 혜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탁이요? 제발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방법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 일도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판단할 문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당신 어머니는 저를 똥차 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 딸을 가난한 집아이라고 무시했죠. 그런 사람을 제가 왜 도와야 합니까? 어머님,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딸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혜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끝내요. 혜린아, 나도 민수 씨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원했던 건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너를 지키고 싶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못했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내 엄마한테도.
혜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수 씨.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안해, 혜린아. 그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혜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내가 잘한 거 맞죠? 그래, 잘했어, 우리 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정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히스테리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남편이 구속됐어. 회사도 망했고 집도 빼앗길 판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건 당신네 가족이 저지른 일의 결과입니다. 결과? 당신이 그 박물관 관장을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냐. 사모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데려오지 않았어도 결국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거짓말.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거야. 당신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건 저와 무관합니다. 가짜 골동품을 진품이라고 믿고 산 것도 당신들의 선택이었죠. 닥쳐. 당신이 우리를 망친 거라고. 사모님, 진짜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린이가 제 곁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먼저 저를 모욕했다고 해도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편치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요? 혜린아, 우리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그 이후의 일은 그들이 선택한 거고, 며칠 후 강일수 건축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강일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었을까? 강일수 건축이 파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유정희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민수의 초췌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작업실에서 오래된 서화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그린 묵난도였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찢어지고 발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고고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혜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수 씨 어머니가 밖에 와 계세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유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정희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유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 그 말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믿고 살았어요. 비싼 옷, 비싼 보석, 비싼 골동품. 그런 걸로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죠. 유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가짜였어요. 제 컬렉션도 가짜, 제 품격도 가짜, 제 삶도 전부 가짜였어요.
사모님, 당신은 달랐어요. 낡은 차를 타고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작은 한옥에 사셨지만 당신한테는 진짜가 있었어요. 유정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똥차를 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한 짓을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유정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께 고개를 숙이고 싶었어요. 그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무너진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네. 제가 원했던 건 당신의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셨어요?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유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마 제 딸은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겠죠. 당신네 가족한테. 저는 사모님은 제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보셨을 겁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뭘 해도 부족하다고 했겠죠. 유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 딸이 행복하길 원했으니까요. 제 아들은 정말 혜린 씨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지켜주는 겁니다. 당신 아들은 제 딸을 지킬 수 없었어요. 유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제 아들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네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유정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혜린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린 씨, 유정이가 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어머님께도. 혜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민수 씨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저희 잘못이에요. 유정이가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저와 혜린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 불쌍하지.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요? 저는 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우리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너는 그 집안으로 시집가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야. 혜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걸 막고 싶었어.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엄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유정혜 씨도 강일수 씨도 그들이 선택한 삶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았어. 그게 우리의 품격이야.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날 지켜줘서.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제 딸을 지켰고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담벼락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정이가 찾아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고서화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엄마, 편지 왔어요. 혜린이가 현관에서 우편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서? 국립중앙박물관이요. 정 관장님한테서. 저는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갈한 글씨로 쓰인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서와 특별 전시회 개막식에 이순옥 선생님을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엄마, 박물관에서 전시회 한대요. 가실 거예요? 그래야겠지. 초대를 받았는데.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같이 가자. 전시회 개막식이 열리는 토요일 오후, 저와 혜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박물관은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정재훈 관장이 직접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관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선생님 덕분에 이 전시회가 가능했는데요. 제가 뭘 했다고요?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작품들이 이번 전시의 핵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전시실로 들어서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지난 30년간 복원한 고서화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작품 옆에는 복원 전후 사진과 함께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손길로 되살아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헌신 덕분이죠. 저는 말없이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복원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혜린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린 씨. 뒤에서 누군가가 혜린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준호 씨. 혜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서준호 학예사님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혜린 씨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복원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 학예사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준호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눈빛이 맑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 혜린이를 잘 부탁합니다. 엄마. 혜린이가 부끄러워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중년의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아, 어머니, 아버지. 준호가 부모님을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혜린 씨 어머니이신 이순옥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준호 부모입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준호가 혜린 씨 이야기를 집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저희 혜린이도 준호 씨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교사 집안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제 말에 두 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준호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무엇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진짜 품격은. 전시회가 끝나고 저희는 박물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 부모님 어떠세요? 혜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분들이더구나. 정말요? 응. 진심이 느껴졌어.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혜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믿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받았던 모욕, 상견례 자리에서의 수치심, 그리고 골동품 감상회에서의 반전. 저는 잘한 걸까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제 딸을 지켰고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차 드실래요? 혜린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다. 저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랬지.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다만, 조금 안타까울 뿐이지. 안타깝다니요? 그 사람들이 진작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아,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물려줄 수 있어. 뭔데요? 당당하게 사는 법.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가는 법. 혜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밤은 깊어갔지만 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딸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진리. 그것을 증명해낸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평생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온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나온다는 것.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속이 따뜻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순옥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